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지금의 저는 사랑스러운 아내, 그리고 멋진 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이 채널의 많은 사연을 들으며 과거를 많이 떠올리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제가 있기 전에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치부가 있었는데 지금부터 밝혀보도록 할게요. 저는 아내와 7년이라는 장기 연애를 하고 30 초반에 결혼했습니다. 둘이 참 많이 사랑도 하고 살벌하게 싸우기도 하며 고운정 미운정을 실컷 드리고 부부가 되었죠. 아내의 성격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매우 셉니다. 어디 가서 말싸움을 하면 무조건 이기고 들어오는 그런 여자 아시죠? 이런 아내와 살게 된 저는 신혼부터 꼼짝도 못하고 잡혀 살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만 되면 불타는 사랑을 해서 이듬해 어여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겐 고향인 강원도에서 25년 동안 꾸준히 연락하고 지낸 후배 녀석이 있었습니다. 후배는 제가 일하는 곳이 인천이어서 몇 년 전 인천으로 왔답니다. 너 인천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면 인천에 있는 회사에 취직이라도 한 거야? 아니, 난 형이 있어서 인천으로 온 거야. 다른 이유는 없어. 일자리야 공장 같은 데 알아보면 얼마든지 있지 않겠어? 너도 참 답이 없다. 아무리 내가 좋아도 그렇지 무턱대고 이렇게 올라오면 어떡하냐? 그래서 지낼 곳은 구했어? 아, 형네 집이랑 가까운 오피스텔 얻었어. 혼자 지내기에 딱 맞는 평수더라고. 그런데 요즘 형수는 어떻게 지내? 아직도 둘이 살벌하게 싸우나? 아니, 네 형수 결혼하고 더 무서워져서 내가 꽉 잡혀 산다. 내가 한마디를 하면 10마디를 한다니까. 그래도 재밌게 사나 보네. 하긴 아들까지 생겼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 형 얼굴이 진짜 좋아 보여. 아, 그런가? 아들이 주는 행복은 말할 수 없을 만큼 크긴 하지. 아무튼 난 이렇게 산다. 아 참, 지태 너희 아버지는 퇴원하셨어? 아, 퇴원하셨지. 안 그래도 형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 형이 수술비 보태준 거 꼭 갚으시겠대. 에이, 아버님도 참. 내가 남도 아닌데 무슨 돈을 갚겠다는 건지. 지태 너와 너희 가족들은 나한테 가족과 다름없어.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봐라. 둘도 없는 형제만큼이나 우애가 깊었잖아. 너희 부모님도 우리 부모님께 좀 잘하셨니? 그래도 형이 우리 가족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어. 어려울 때마다 우릴 도와준 사람은 형이 유일하다니까. 아버지는 하느님보다 형이 으뜸이랬어. 신 같은 존재니까 형한테 잘하라고 하시더라. 지태의 집안은 가난했는데 저희 집안은 강원도 태백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부모님들끼리 친하셔서 저와 지태도 대물림이 되어 친형제처럼 지냈죠. 저는 인천에 올라온 지태의 일자리를 직접 알아봐 주기로 했어요. 이왕이면 돈도 많이 벌고 근무 환경이 좋은 곳에서 일하면 좋을 것 같아 인맥을 이용해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용접공 선배가 지태를 키워주겠다고 하더라고요. 1년 안에 연봉 8천만 원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확신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태를 선배 공장의 용접공으로 취직시켜 주었고 밥벌이를 하며 살게 도와주었네요. 한편 아내도 지태를 저와 연애할 때부터 많이 봐서 인천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자주 초대했답니다. 지태야, 인천에 온 걸 환영한다. 아, 형수 오랜만이에요. 전보다 훨씬 예뻐지셨는데요? 혹시 시술이라도 받으셨나? 시술은 무슨? 나한테 예쁘다고 해주는 남자는 네가 유일한데? 내 남편은 내가 화장을 해도 시큰둥하다니까. 아이, 그거야 오랜 시간 연애해서 그렇죠. 여하튼 앞으로 자주 찾아뵐 테니 맛있는 것 좀 많이 해주세요. 당근이지. 형수 손맛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찾아와. 두 사람은 저 때문에 이어진 인연으로 친남매처럼 다정했답니다. 그렇게 저희 세 사람은 자주 술을 마시기도 했고 연휴에는 가까운 곳에 여행도 다녀오곤 했어요. 저는 술을 마시면 지태에게 여자 좀 만나고 여가 좀 즐기며 살라고 조언을 자주 했답니다. 지태야, 네 나이 이제 30이야. 그런데 아직도 솔로면 어떡하냐? 인물도 좋고 이제 돈도 잘 벌잖아. 그러니까 빨리 애인을 만들어서 더블 데이트하자.
애인? 안 그래도 좋아하는 여자가 있긴 해. 뭐, 그게 진짜야? 응? 예뻐? 아, 엄청 예뻐. 완전 여신이야. 그런데 방해꾼이 있어서 잘 안 되네. 방해꾼? 임자라도 있는 거야? 사귀는 남자가 있더라고. 그런데 쉽게 포기가 안 돼. 그런 일이 있으면 형한테 진작 말하지 그랬어. 다음에 그 여자 불러서 같이 밥 먹자. 우리가 옆에서 팍팍 밀어줄 테니까. 그러자 제 아내가 옆에서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쥐태야, 너 정도면 충분히 그 여자를 네 여자로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힘내. 고마워.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같이 시간 보내자. 제가 자주 짝사랑한다는 여자를 부르라고 해봤는데 연락이 잘 안 된다며 단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인연을 엮어주려고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려 지태와 어울리는 여자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다며 모두 실패로 돌아갔어요. 눈이 얼마나 높던지 여자들이 마음에 든다 해도 지태가 거절하더라고요. 야 임마, 너 여자를 좋아하는 게 맞긴 하냐? 왜 죄다 퇴짜를 놓고 그래? 형, 난 화려하고 도시적인 여자가 별로야. 순수하고 청순한 여자가 좋다고. 이제 나한테 소개팅 그만해줘. 형한테 미안해서 더는 못하겠어. 에휴, 그래 너 잘났다. 나중에 어떤 여자를 만날지 진짜 궁금하다 이 자식아. 그렇게 지태에게 여자 소개해주는 걸 포기하고 더블 데이트가 아닌 아내와 셋이 하는 데이트를 계속 즐겼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태와 술을 마시고 있는데 시골에 있는 지태 어머니가 밭일을 하다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지태를 따라가려고 했는데 크게 아프신 건 아닌 것 같다며 혼자 강원도로 내려갔습니다. 몇 시간 뒤 전화가 왔는데 지태 어머니가 뇌종양이라는 소식을 전했어요. 수술과 장기간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숨을 내쉬는데 전화 너머에 있는 제가 지태의 걱정과 슬픔을 고스란히 느꼈답니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데다가 보험도 들어놓지 않은 걸 알고 있어 제가 병원비를 부담해 주기로 했죠. 지태는 거절하고 싶지만 당장 해결책이 없으니 염치 없지만 저의 돈을 받기로 했어요. 형, 진짜 미안해.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형에게 의지하게 되네. 내가 언제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내 인생의 1번을 형으로 정해놓고 꼭 100배, 1000배로 은혜를 갚도록 할게. 은혜는 무슨... 너랑 내가 보통 인연이냐? 지태 넌 나한테 친동생이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형이 해주는 건 부담 갖지 말고 다 받아도 돼. 고마워 형. 그런데 형수가 뭐라 하지 않아? 네 형수도 나랑 똑같은 마음이야. 눈치 볼 거 없으니까 보내준 돈 편하게 쓰도록 해. 그래, 형수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줘. 아니다, 내가 직접 전화해서 감사 인사를 할게. 다행히 지태 어머니는 수술 후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고 2달 만에 퇴원하시게 되셨습니다. 그제야 인천으로 다시 올라온 지태는 용접공으로 일을 이어갔고 일상을 되찾아 저희 부부와 자주 만났답니다. 아내는 간병하느라 얼굴이 반쪽이 된 지태에게 온갖 보양식을 만들어주며 누나 노릇을 톡톡히 해주었습니다. 지태야 많이 먹어. 네가 건강해야 너희 부모님을 지킬 수 있잖아. 고마워요 형수. 형은 좋겠다. 이런 형수랑 매일 보고 사니 얼마나 좋겠어. 그럼 너도 형수 같은 여자를 빨리 만나서 결혼하면 되잖아. 그런 여자가 흔한가? 난 지금까지 봐온 여자 중에 형수보다 예쁘고 착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니까. 내 마누라가 그 정도야? 이야, 당신 기분 좋겠다. 당연히 좋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가 좋다니까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아주 좋아 죽네. 그런다고 내 동생 넘보지 마라. 저희의 위로와 수다로 지태는 외롭지 않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일에 퇴근하고 집으로 향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아내와 지태가 둘이서 나란히 걸어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둘이 정분이 났나 싶어 차를 돌려 두 사람을 쫓아갔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향한 곳은 모텔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 두 눈으로 보기 전까지 믿지 않기로 하고 모텔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하지만 어디로 들어갔는지 놓치는 바람에 입구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어요. 한참의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아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어디야? 나 지태랑 있어. 여기 감자탕집. 뭐? 언제부터? 한 2시간 됐나? 자기도 일로 와. 주소 보내줄게. 잠시 후 문자로 감자탕집 주소가 왔는데 모텔 바로 옆에 있는 음식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잘못 보고 괜한 오해를 한 거더라고요. 모텔 입구가 한 군데이니 두 사람은 모텔에 온 적이 없었죠. 안도의 한숨을 쉬고 감자탕집에 찾아갔더니 지태가 기분 좋게 취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나만 빼고 술 마시고 있던 거야? 형 왔어? 그게 내가 여자 고민이 있어서 형수랑 둘이 마시자고 했지. 얼씨구, 내가 소개해준 여자들은 죄다 퇴짜났으면서 여자 고민을 하냐? 그게 말이야. 내가 좋아하고 있다는 여자 있다고 했잖아. 얼마 전 나랑 사귀게 됐어. 뭐 그게 정말이야? 골키퍼가 있다더니 골을 넣은 모양이네. 축하한다 자식아. 고마워. 알고 보니까 그 여자도 날 아주 많이 좋아하고 있었대. 남자친구 때문에 쉽게 나서지 못했다고 하더라. 어쨌든 사랑을 쟁취한 건 바로 나야. 이 녀석이 어지간히 좋은가 보네. 그럼 지금이라도 불러봐. 나온 김에 얼굴이나 보자. 지금? 지금은 안 돼. 향수가 있어서 걔가 덜 예뻐 보인단 말이야. 에휴, 실없는 소리 하기는. 알았다. 다음에 꼭 보여주라. 알았어. 나중에 내 힘 보고 놀라면 안 돼. 네 형수보다 덜 예쁘다며. 그런데 내가 놀라겠냐? 아니, 다른 이유로 놀랄 거야. 그러자 아내가 지태가 취했네. 여보, 우리 그만 일어나자. 다음에 모여서 제대로 마시자고. 라며 자리를 파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지태가 놀랍고 섭섭한 소식을 전했어요. 형수, 나 호주로 가기로 했어요. 거기서 용접공으로 일하면 돈도 훨씬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지태야, 여기서도 충분히 잘 벌고 있잖아. 굳이 호주까지 가야겠어? 그리고 너 연애도 시작했다고 했잖아. 그 여자랑은 잘 안 됐어. 여하튼 난 호주로 갈 거야. 나도 오래 고민했는데 그게 좋을 것 같아. 부모님 노후자금도 해드려야 하고 형한테 빚진 돈도 갚으려면 호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야 임마, 형이 언제 너한테 돈 갚으라고 했냐?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부모님한테 용돈 많이 드리고 있잖아. 아무리 용돈을 많이 드리면 뭐해. 집 없이 계속 월세로 지내고 계시잖아. 몇 년 고생해서 집 한 채 해드리고 싶어. 에휴, 듣고 보니 또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아버님 어머님한테 따뜻하고 아늑한 집을 선물해드리면 아주 기뻐하실 거야. 그럼 몇 년만 있다가 돌아와. 형은 네가 없으면 외롭단 말이야. 알았어. 돈 많이 벌어서 돌아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형수도 나 보고 싶다고 울면 안 돼요? 몰라. 맨날 울 거야. 그리고 지태 네가 보고 싶으면 호주로 금세 날아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얼마든지 놀러와요. 두 사람은 나의 수호천사니까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저희는 술잔을 기울이며 거나하게 취했고 며칠 동안 많은 추억을 남겼습니다. 마침내 호주로 떠나는 날, 공항까지 바래다 주려고 했는데 지태가 혼자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한사코 거절하고 홀로 떠났어요. 자주 만나서 웃고 떠들던 동생이 없으니 제 마음이 많이 공허하고 씁쓸하더라고요. 아내 역시 지태가 떠나서 아쉽고 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죠.
지태는 일이 바쁜지 안부 문자도 한 통 보내지 않았답니다. 뭐 어쨌든 떠날 사람은 떠나고 저희 부부는 아들을 육아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육아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성격이 전보다 훨씬 날카로워졌답니다. 여보, 세준이 울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어? 그리고 집안 꼴이 왜 이래? 오늘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야? 몰라. 애 키우는 것도 힘들고 살림하는 것도 이골이 났어. 만사가 귀찮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난 나가서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올 거야. 당신은 회식한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술 먹고 들어오는데 나라고 그러면 안 될 이유 없잖아. 뭐? 그럼 나더러 이걸 다 치우라고? 세준이 모유는 어떡하고? 당신이 알아서 해. 그리고 모유는 가슴 망가져서 이제 안 할 거야. 분유 사다 놓은 거 많으니까 먹이고 재우든가 해. 하루 이틀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내는 가정을 나몰라라 하고 놀러 다녔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아들 혼자서 울고 있더라고요. 어찌나 놀랐던지 당장 아내에게 전화해 소리를 질렀답니다. 당신 정신이 있는 여자야? 아기를 혼자 두고 놀러 나가는 엄마가 어디 있어? 하지만 아내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여기 있다. 아들이고 남편이고 지긋지긋하니까 날 좀 내버려둬. 나도 좀 쉬자. 당신 뭐가 문제야? 다른 애 엄마들도 이러고 살아.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냐고? 몰라. 집에만 있으면 오래 미칠 것 같아. 말 나온 김에 나 며칠 여행 다녀올 테니까 나 찾지 마. 여보. 그렇게 아내는 연락을 두절하고 어디론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심하게 몰아붙이면 역효과가 날 것 같아 위로하듯 뭐가 힘들었냐고 묻고 달래봤는데 얼마나 날카롭게 대하던지 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자 했더니 자기를 정신병자 취급하느냐며 쌍욕을 퍼붓더라고요. 아내의 상태는 점점 심해져서 매일 밤에 나가 술을 마시고 낮에는 잠만 잤답니다. 아내는 제 카드로 유흥비와 온갖 사치를 즐겼어요. 제가 아무리 잘 사는 집 아들이긴 하지만 도가 지나칠 만큼 흥청망청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세준이는 저희 부모님께서 봐주셨어요. 부모님은 산후 우울증과 육아 스트레스가 겹쳐서 그런 거라며 저에게 이해하고 보듬어주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의 우울증이 치유되도록 회사 생활을 하면서 살림까지 모두 도맡아 했고 매일 저녁에 손수 요리를 해주었습니다. 여보, 내가 처음으로 만들어 본 파스타야. 맛이 어때? 그냥 식당에서 사 먹는 맛이야. 에이, 반응이 왜 그래? 리액션 좀 해주면 덧나나? 나 기운 없으니까 말 시키지 마. 아내는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벤트로 꽃다발도 주고 호텔이나 캠핑도 자주 데려갔어요. 하지만 아내는 귀찮게 하지 말아달라며 혼자 있게 내버려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아내를 위해 준비해온 것들은 처참히 부셔졌답니다. 그렇게 아내는 계속해서 마음을 고쳐먹지 않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놀러다니는데 급급했습니다. 매일 술에 찌들어 들어와 나까지 퍼질러 자고 다시 술 마시러 나가 놀고 쇼핑하고 인생을 제멋대로 살았죠. 또 아들 세준이를 집에 데리고 오면 왜 데리고 왔느냐고 짜증을 부렸답니다. 저 목소리 듣기 싫어. 애우는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싫다고.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낳은 아들한테 그게 할 소리야? 그래, 내가 죄인이다. 화도 마음대로 못 내며 사는 집구석에서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내가 나갈 테니까 당신 아들이랑 오붓한 시간 보내라고. 여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도대체 그 우울증은 언제 사라지는 거냐고? 이거다. 내 우울증은 당신이랑 당신 아들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 집에서 나가겠다고. 아내는 그렇게 모진 말을 하고 또 술을 마시러 나갔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내에게 도저히 개선점이 보이지 않고 계속되는 싸움에 지쳐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혼하는 게 현명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더니 묵묵히 도장을 꺼내더라고요. 나 위자료 얼마 줄 거야? 뭐? 위자료? 그동안 당신이 쓴 돈이 얼마인지는 알아? 1년 동안 쓴 돈이 수억이 넘어. 또 친정에 가져다 준 돈도 엄청나잖아. 게다가 살림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아들을 제대로 키운 것도 아닌 주제에 위자료를 달라고? 당신 양심도 없어? 뭐야 그래서? 나한테 위자료 한 푼 안 주겠다는 거야?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그럼 세준이는 내가 키우겠어. 위자료 대신 데려갈게. 소송으로 가서 아들을 빼앗고 말 거야. 세준이를 시댁에 내팽개치고 한 번도 찾지 않았으면서 애를 키우겠다고? 널 어떻게 믿고 내 아들을 맡겨? 싫어? 그럼 위자료를 줘. 간단한 건데 뭐가 그리 복잡해? 아님 소송으로 가서 진흙탕 싸움을 해보든가. 내가 미쳤냐? 너 같은 여자한테는 단돈 10원도 아까워. 소송을 하든 뭘 하든 네 맘대로 하고 빨리 이 집에서 꺼져. 그렇게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주말마다 본가에 가서 아들을 만나고 평일에는 혼자 집에서 지냈어요. 아내와 헤어지니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해서 이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아들을 빼앗기고 당장이라도 소송을 시작할 것 같던 아내가 웬일인지 잠잠하더라고요. 의아했지만 이내 의문은 바쁜 일상에 묻혀 잊혀지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글쎄 저희 집에 도둑이 든 거예요. 제가 회사에 있는 동안 집안의 귀중품과 통장을 훔쳐갔더라고요. 식탁 위에 도둑이 누구인지 한 장의 쪽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여보 신고하지 마. 내가 돈이 좀 필요해서 당신 통장에 돈을 좀 뺐어. 억울해하지 말고 나한테 위자료 준 거라고 생각해.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혼한 마누라가 막 나가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바로 전화를 걸었더니 없는 번호로 나와서 장모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처가 친정 식구들과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모른다는 대답이 들려왔답니다. 그래서 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더니 며칠만 시간을 달라며 꼭 전처를 찾아서 통장을 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다음 날 은행에 가서 거래 정지를 신청하려는데 이미 10억의 돈이 인출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눈이 돌아서 처가에 찾아갔습니다. 장모님은 전처를 찾고 있으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장모님 딸이 내 돈 10억을 가지고 날랐어요. 제 전 재산을 말이에요. 당장 장모님 딸 제 앞에 데려다 놓으세요. 글쎄 나는 모르는 일이야. 내 딸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니까. 인연이 돌아도 단단히 돌았네. 나도 미치겠다고 이 서방. 그럼 할 수 없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야겠어요. 뭐라고? 아무리 그래도 자네 아들을 낳아준 사람을 감옥에 보내겠다고? 이보게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 내가 흥신소에 사람을 써서 찾도록 할 테니까 며칠의 말미를 주게나. 딱 일주일 주겠어요. 만약 그 안에 제 돈 10억을 돌려받지 못하면 신고해서 콩밥을 먹일 겁니다. 알았네. 알았으니까 돌아가서 기다리게나. 저는 애엄마라는 이유로 며칠 더 참아주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 장모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 서방, 자네 마누라를 찾았네. 그런데 아이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그 사람 찾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시죠? 걔를 찾았는데 아이고 글쎄 우리 딸이 죽었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 돈 갚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죠? 아니야. 걔가 그 돈을 가지고 하와이로 여행을 갔는지 뭔지 글쎄 바다에서 사고로 죽었다더라고. 시신 인도를 받아 바로 화장했어. 지금 내 품에 딸 유골함이 있다네. 저는 믿을 수 없어 처가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장모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전처의 이름이 새겨진 유골함을 끌어안고 미친 듯 오열하고 있는 장모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장모님, 정말 민정이가 죽은 거예요? 이서방, 이를 어쩌면 좋나? 이제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고. 저는 믿을 수 없어 유골함을 열어봤는데 진짜 하얀 가루가 들어있었습니다. 그제야 장모님 말씀을 믿게 되었고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잃고 말았어요. 저와 이혼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고 자책을 했답니다. 이윽고 장모님과 부둥켜 안고 오열하며 오랜 시간을 슬퍼했어요. 그리고 전처가 죽은 마당에 돈을 돌려받을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쓸쓸히 집으로 돌아가 전처의 죽음에 제 책임이 있는 것 같아 며칠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전처와 함께 살던 집에 지내고 있으니 더 많이 생각나서 미칠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떠나야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본가에 가서 전처의 죽음을 알리고 아들과 둘이 떠나서 살겠다고 전했더니 부모님은 씁쓸해하시며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가 부모님이 지원해 주신 돈으로 펜션을 마련했답니다. 24시간 아들과 붙어 있으며 영업을 했죠. 조용한 공간에서 바쁘게 육아하고 펜션을 관리하며 지내봤더니 전처 생각이 줄어들었고 이듬해에는 죄책감을 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4년이 흐르자 아들 세준이는 유치원에 들어갔고 매일 귀엽고 사랑스러운 애교를 뽐내며 제 마음을 녹여주었답니다. 어찌나 예쁜지 보고만 있으면 웃음이 절로 나오고 사는 기쁨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자주 저에게 묻는 말이 있었어요. 바로 엄마라는 존재였죠. 하늘에 가면 다신 못 돌아오느냐고 입버릇처럼 엄마를 찾았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미안하다고만 말해주었네요. 펜션의 손님은 주말마다 만석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제 아들을 보면 많이들 예뻐해 주시고 먹을 것도 나누어 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혼자 놀러온 여자 손님이 제 아들을 자기 무릎에 앉히고 진짜 엄마처럼 대해주는 걸 보게 되었어요. 저는 아들이 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 것 같아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세준아, 이모 힘드니까 이리 와. 이제 아빠랑 씻고 자야지. 싫어. 나 이모랑 잘 거야. 이모가 그래도 된다 그랬어. 세준아, 자꾸 고집 부리면 아빠 화낸다. 그러자 세준이를 무릎에 앉힌 여자 손님이 말하더군요. 사장님, 조금만 더 세준이랑 놀게 해주세요. 제가 좋아서 그래요. 아이가 너무 예뻐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조금만 더 데리고 놀다 피곤하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아마 밤을 새고 놀아도 피곤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아들을 두셔서 너무 부럽네요. 여자 손님은 세준이를 친아들 돌보듯이 음식을 먹여주고 뽀뽀해주고 업어주기까지 했습니다. 누가 보면 모자지간으로 보이겠더라고요. 사실 그 모습에 세준이의 엄마가 되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상상을 했답니다. 이튿날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려는 여자 손님과 작별 인사를 하는데 아들 녀석이 오열하며 가지 말라고 다리에 매달렸어요. 제가 아무리 말려도 여자 손님과 같이 살고 싶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답니다. 죄송해요. 제 아들이 엄마 없이 자라서 그런지 손님에게 정이 많이 들었나 봐요. 세준이한테 들어서 알아요. 엄마가 하늘나라에 갔다고. 저도 세준이랑 정이 많이 들어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네요. 아무래도 며칠 더 여기서 묵어야겠어요. 괜찮을까요? 네? 손님, 그러실 필요까지 없습니다. 바쁘실 텐데 가보셔야죠. 안 바빠요. 저는 사진 찍는 일을 해서 자유롭게 일하고 자유롭게 노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쓰던 방은 예약 잡지 말아주세요. 네, 그러시다면요. 저야 감사하죠. 대신 방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제 아들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세요. 여자 손님이 아들을 데리고 노는 동안 마트에 가서 대접할 고기와 간식들을 바리바리 사들고 와서
세 사람이 같이 저녁을 먹었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잠에 들자 둘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도 남편과 사별했어요. 그 충격에 뱃속에 있던 아이를 유산하게 되었죠. 저런, 그런 아픔이 있으셨군요. 네, 얼마 전까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세준이를 만나니 다 잊혀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세준이가 저를 구해준 것 같습니다. 저 앞으로 세준이 보러 자주 찾아와도 될까요? 그럼요. 손님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평생 무료로 모실 테니 얼마든지 놀러 오세요. 에이, 자꾸 손님 하시니까 거리감이 느껴지네요. 우리 통성명이나 해요. 제 이름은 김한나예요. 이름도 예쁘시군요. 전 이민호라고 해요. 민호 씨, 제 이름도 예쁘다는 건 얼굴도 예쁘다는 말로 들리네요? 아, 네, 맞습니다. 한나 씨는 얼굴도 예쁘시고 마음씨도 너무 예뻐요. 사실 제 아들하고 노는 모습을 보고 많이 기뻤어요. 세준이에게 새엄마가 생긴다면 한나 씨 같은 분이면 좋겠다고 생각도 했고요. 그래요? 그럼 내가 세준이 새엄마를 하면 되겠네요. 저는 당연히 농담일 거라고 생각하고 멋쩍은 미소를 지었는데 한나 씨 표정은 세상 누구보다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날 밤 술잔을 여러 번 기울이고는 같이 좋은 시간을 보냈답니다. 한나 씨와 그렇게 연인이 되고 매주 펜션에서 연애를 했습니다. 아들이 없는 데이트는 싫다며 한나 씨가 늘 저희가 있는 시골까지 찾아와 주었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저희는 결혼하기로 했답니다. 한나 씨가 먼저 세준이의 엄마가 되고 싶다고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저야 미룰 필요도 없고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니 고맙고 감사하다 말하며 한나 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펜션에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세준이는 새엄마가 된 한나 씨에게 매일 껌딱지가 되어 붙어 다녔습니다. 저에겐 아예 오려고 하지도 않고 그녀의 품만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신혼인데도 아내와 따로 잠을 자야 했네요.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아들에게 행복을 선사해준 아내에게 무척이나 고마워서 평생 행복하게 해주리라 다짐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시골 마을은 펜션이 몇 채 있었는데 다들 친하게 지내고 있어 장작을 패거나 펜션을 수리할 때는 힘을 모아 일했답니다. 저희 펜션 지붕에 물이 새는 것도 옆 펜션 형님이 고쳐주었죠. 조용하고 아늑한 시골에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5년 뒤 지붕을 고쳐준 형님네 펜션에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큰 불이 난 거죠. 한밤중에 난 불이라 손님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야외에서 바람을 쐬고 있던 중이라 곧바로 불길을 뚫고 사람들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펜션 주인들이 모두 모여서 무사히 인명피해가 없도록 했는데 형님의 펜션은 무너지고 재로 변해버렸죠. 저는 연기를 많이 마셔서 펜션 손님들과 구급차에 올라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없어 손님들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지만 대충 20명 정도의 손님이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산소를 마시거나 화상을 입은 환부를 치료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여자 손님 얼굴이 절반 가까이나 화상을 입어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구조된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있었는데도 울음을 멈추지 못하더라고요. 내 얼굴 어떡해. 내 얼굴 돌려놔. 울부짖는 여자를 보며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있는 와중 전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이상하게 그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 같더라고요. 곧이어 전 그 여자에게 가까이 다가갔고 그 여자의 얼굴을 가까이서 확인한 순간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죽은 제 전 와이프였어요. 아무리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와이프를 알아보지 못할 수 있겠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잠시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민정, 너 꼴이 이게 뭐야? 얼굴이 다 망가졌잖아.
내가 진짜 미쳐버리겠다. 친정에 간다면서 왜 펜션에 놀러 간 거냐고. 설마 또 바람 피우러 온 거냐? 저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소름이 끼치고 말았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이 제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여자의 보호자를 자청하고 응급실에 뛰어들어온 사람은 10년 전 호주로 떠난 제 고향 후배 지태였습니다. 모든 상황을 판단한 저는 목소리 주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어깨를 툭 치자 저를 돌아본 지태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형이 여기를 어떻게... 너 맞구나. 그리고 여기 화상 입어 누워있는 여자도 누군지 한눈에 알아보겠다. 죽은 마누라가 여기에 왜 있는 건지 너랑 둘이 붙어 먹었던 거야? 둘이서 내 뒤통수를 때리고 생쇼를 한 거냐고? 형,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왜 말을 못해? 이게 무슨 일인지 왜 대답을 못하냐고? 죽은 줄 알았던 전처가 응급실에 누워있는 것도 기가 막힌데 보호자라는 인간이 내가 제일 사랑하던 후배라는 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저는 10년 만에 만난 지태의 멱살을 잡고 처음부터 다 말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전처는 제가 왔는지도 모르고 얼굴 화상 때문에 계속 울고만 있었고요. 형, 미안해. 그게 사실은 내가 민정이를... 아니, 형수를 짝사랑했었어. 내가 짝사랑하던 여자가 있다고 한 거 기억하지? 그게 바로 형수였어. 우리 셋이 자주 만나면서 나도 모르게 형수를 사랑하게 된 거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없을 거라 여기고 포기하려는데 이 형수가 날 똑같이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하더라고. 저는 10년 전 아내와 지태가 둘이 모텔에 가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분명 모텔에 갔다가 감자탕 집으로 몰래 빠져나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뭐야? 그럼 나 몰래 둘이 바람을 피웠다는 거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 뒤통수를 쳐? 그래서 호주 간다는 거짓말을 한 거야? 민정이가 우리 둘이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자기만 믿으랬어. 일단 내가 호주 간다고 거짓말하고 계속 만나왔어. 그리고 민정이는 형이랑 이혼하려고 가정을 내팽개친 여자로 보인 거야. 형이 이혼하자고 할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다고. 그래서 1년 뒤 형이 형수랑 이혼을 했지. 그때 우리는 살림을 차렸어. 날 제대로 가지고 놀았구나. 난 그런 것도 모르고 너랑 연락이 끊겨서 얼마나 서운해했는데. 그럼 내 10억을 훔쳐서 둘이 여태껏 호의호식하고 살아온 거야? 민정이가 죽었다는 거짓말까지 꾸며내면서? 그것도 전부 민정이 계획이었어. 우리 둘이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살 방법을 찾다가 한몫 크게 잡자고 쇼를 벌인 거라고, 형. 진심으로 미안해. 그런데 민정이가 그 남성 편력이 워낙 심해서 그동안 나도 힘들게 살았어. 바람을 밥 먹듯이 피우고 있다고. 형이나 나나 전현 때문에 같은 처지라니까. 저는 지태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이윽고 화상 때문에 힘들어하던 전처가 정신을 차리고 저를 알아보더군요. 어머니나, 여보, 당신이 여길 어떻게... 꼴 좋다. 죽었다는 년이 10년 만에 나타난 얼굴이 그게 뭐냐? 그렇게 착하게 살지 왜 나한테 그따위 사기를 쳐먹었냐고? 여보, 미안해.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사랑에 미쳐서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우리 세준이 잘 크고 있어? 뭐? 너 따위가 내 아들 안부를 왜 궁금해? 남편 자식 버리고 총각한테 홀려서 별이 별짓을 다 한 년이 어디서 자식을 찾아? 그러자 전처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남자에 미쳐 무슨 짓을 했는지 믿어지지 않는다며 악어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크게 다친 전처를 뭐라 할 수도 없고 미치겠더군요. 그래서 전 결단을 내렸습니다. 너희 둘 그리고 장모님까지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겠어. 사기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데 딱 맞게 걸렸으니 피할 수 없을 거야. 이건 하늘이 너희에게 준 기회라고. 형, 우리 신고하겠다고? 지금 너무 흥분한 모양인데 그러지 마. 형이랑 나는 친형제와 다름없잖아. 동생을
감옥에 보낼 생각은 아니겠지? 응? 친형제? 너 말 잘했다. 내가 그동안 너희 식구에게 해준 게 얼마인데 은혜를 이따위로 갚을 수가 있지? 그리고 형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그딴 짓을 벌이냐? 너나 이년은 발정난 짐승이지 인간이 아니야. 둘 다 감옥에서 짐승처럼 지내게 해줄게. 그러자 지태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고 화상의 고통을 안고 있던 전처도 따라 무릎을 꿇더군요. 응급실에 있던 환자들은 아무도 전처에게 일어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답니다. 심지어 간호사와 의사도 상황을 인지하고 가만히 구경만 했어요. 여보, 제발 용서해줘. 나 지금 벌 받아서 얼굴이 이 모양이 된 거 안 보여? 이걸로 충분하잖아. 내 나이 42인데 평생 이 얼굴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불쌍하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하자. 응? 뭘 그만해. 인연 정말 가관이다. 지태랑 살면서도 딴 남자랑 바람 피우러 펜션에 갔다며? 너도 참 대단하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 내 인생을 망친 값은 제대로 치러야 하지 않겠어? 난 절대 자비를 베풀지 않을 거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아, 장모님은 연세도 있으신데 감옥이 괜찮을지 모르겠다. 요즘 감옥은 보일러 틀어주는지 알아보라고 해. 형, 우리가 이렇게 빌게요. 제발 참아줘. 나 형 배신하고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 내 마음은 뭐 편했는 줄 알아? 지옥? 진짜 지옥은 내가 겪은 게 지옥이야. 넌 고작 불륜 쓰레기 인생을 산 버러지일 뿐이라고. 두 년놈이 납작 엎드려 통곡하듯 용서를 빌자 모여든 환자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절대 봐주지 말라고 으르렁댔답니다. 그리고 때마침 환자 중에 형사 한 분이 계셔서 저에게 다가와 바로 처벌해주겠다고 하더군요. 피해보신 통장 내역서를 가지고 찾아오세요. 이 두 사람은 도주 우려가 있으니 제가 감시하고 있다가 경찰서로 연행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겠어요? 그럼 날 박는 대로 은행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이 되자마자 10억을 털어간 증거를 가지고 사기 및 절도 범죄 공모죄로 두 년놈과 장모를 고소했습니다. 10년 만에 장모를 경찰서에서 마주보게 되었네요. 대질 조사를 하며 세 사람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저에게 고소 취하를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서방 미안하네. 내가 그때는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런 짓을 했네. 인연이 나한테 3억을 주겠다고 쇼를 하자고 했다니까. 그런데 약속한 3억은 받지도 못하고 겨우 300만 원 받은 게 전부야.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 그냥 무릎 꿇고 빌자고. 지대 너도. 세 사람은 저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는데 봐주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생기지 않더라고요.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내 등에 칼을 꽂고 10년 동안 속였는데 그냥 용서해달라고? 당신들 같으면 용서하겠어? 난 법대로 할 테니까 마음 단단히 먹는 게 좋을 거야. 안 돼, 여보. 나 세준이 엄마잖아. 우리 아들을 봐서라도 그러면 안 되지. 인두겁을 쓴 짐승 같은 년. 네가 세준이를 낳기만 했지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한 적이나 있어? 한 번만 더 네 입에서 세준이 이름 나오면 험한 꼴 당할 줄 알아. 저는 형사님에게 법대로 처벌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경찰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아내와 아들이 놀란 눈으로 뛰쳐나오더군요. 여보, 어떻게 된 거야? 병원에 가봤더니 벌써 퇴원했다 그래서 얼마나 걱정하고 있었는 줄 알아? 그게 병원에서 나왔더니 너무 졸려서 사우나 가서 한숨 자고 나오는 길이야. 그럼 전화라도 한 통 해줘야지. 집에서 기다리는 우리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맞아요, 아빠. 엄마랑 오매불망 아빠만 오길 기다렸어. 아빠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해서 금방 올 줄 알고 뜬 눈으로 밤을 보냈다고. 그런데 혼자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왔다고? 세준아 미안하다. 아빠가 정신이 너무 혼미해서 전할 정신이 없었어. 그나저나 너 왜 학교 안 갔어? 아빠 때문이야? 저는 아들에게 전처를 만나고 왔다는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끝까지 죽은 사람으로 여기는 게 모두를 위해서 낫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비밀로 하기로 했답니다. 얼마 뒤 전처와 지태, 장모의 재판이 있어서
아내와 아들에게는 다른 볼일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숨김없이 제가 당했던 모든 걸 털어놓았고 죄인 셋도 자기들 죄를 인정하며 징역에 처해졌어요. 모든 게 잘된 일인데 공허한 기분이 계속 들었습니다. 제가 인생을 얼마나 제대로 못 살았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배신을 당할까 하는 마음이더라고요. 그래도 집으로 돌아가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밝은 모습으로 지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아내를 친엄마처럼 잘 따르고 사랑하며 아내 또한 세준이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답니다. 그리고 비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저희 가족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제 아내가 세준이 동생을 임신하게 되었다네요. 그 순간 지난 10년의 세월은 까마득하게 잊혀졌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만이 제 가슴을 꽉 채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식구들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내도 아들도 뱃속의 둘째까지 모두 건강하답니다. 이렇게 제가 당한 수모와 치부를 드러내기까지 오랜 시간을 고민하다가 평소 즐겨 듣던 이 채널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재밌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모두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